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요, 팍스 아토미카라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팍스 아토미카. 팍스는 피스라는 말입니다. 평화. 라틴어이고 로마 신화에서 평화의 여신 이름이 팍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여신이 로마 신화에 와서 팍스가 되는데, 영어 이름에 아이린이라는 여자 이름이 많아요. 아이린 뭐 이렇게 아이린이 평화의 여신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토미카는 아토미를 통한 평화. 다시 말하면 사회 평화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누리자 하는 겁니다. 아토미를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누리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날라 그러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어떤 회의가 들고 하는 것을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와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가정의 평화 그리고 사회적 평화를 누리자 하는 게 팍스 아토미카입니다. 팍스 아토미카. 인류 역사는 로마 시대부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팍스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공화정 말기에 대혼란을 겪는데요, 아우구스투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아시죠? 영화도 많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하면서, 옥타비아누스는요 무슨 싸움을 잘하는 장군도 아니고 아주 허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 알죠? 시저가 암살을 당했어요. 브루투스라든가 카시누스에게 암살을 당하는데, 카이사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데 이게 자기 조카예요. 옥타비아누스를 암살당하고 없는데 시저의 유서를 보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를 자기 양자로 삼는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인 시저의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입적을 해서 그때부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안토니우스, 레비투스와 함께 로마를 세 개로 나누어서 한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괴물 같은 여인이 나타났는데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이게 여자가 너무 이쁘면 괴물이에요, 그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가장 탁월한 영웅인 카이사르,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잡아먹은 여자가 클레오파트라예요. 에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아이가 무지무지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두 영웅이 어떻게 됩니까?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 사이에 난 아들이 있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사이에 난 아들이 있어요. 물론 클레오파트라는 처음에 왕이 될 때 자기 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남동생하고 결혼해서 왕이 됩니다. 둘이 동시에, 그 당시는 거의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지금 생각은, 지금 윤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떠났지만 안토니우스는요,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반해가지고 다 망쳐놔요. 결국은 나중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대결을 하게 되는데,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군이 패하면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존엄한 인간, 그 말이에요. 존엄한 자. 사실상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초대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는데 그 뒤로 5명의 황제가, 아주 탁월한 황제가 나오는데 그걸 오현제 시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는 세습이 아니고 원로원에서 가장 유능한 인물에게 황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5명의 유능한 황제가 나와버려요. 이게 200년간이에요. 이 200년간 로마는 전성시대를 구가합니다. 외적의 침입도 없고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법률도 치안도 아주 잔류되고,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붙였어요. 로마의 평화. 그 뒤에 국제정치학자들이 이제 이걸 전용시켜가지고 강대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 이것을 팍스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대가 지나고 다시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팍스 브리타니카. 대영 제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 역사상 대영 제국만큼 큰 제국을 건설한 국가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 예술 모든 분야의 세계를 지배해버린 게 대영 제국입니다. 대영 제국이 차지한 땅이
지구의 4분의 1이었고 3,30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돼버립니다. 그 당시엔 불어가 훨씬 낫거든요. 근데 영어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대영 제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 가장 전성시대가 1815년부터 1914년. 1815년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워털루에서 프랑스 나폴레옹군을 격파한 그 해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깨지고 이제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해버립니다. 1914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입니다. 그때부터는 1차 대전에 휩쓸리면서 국력이 쇠해지고 미국이 부상하기 시작한 시. 자, 그래서 영국의 시대가 이제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도 대영 제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자, 그런데 영국을 지금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영연방이 있습니다. 영연방은 53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연방의 수장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이상한 조직체예요. 자, 이 세계에는 희한한 국가들도 있다. 그래서 영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지금도 수억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국이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가 끝나고 1차 대전이 되면서 이제 너무 많은 전비를 쏟아붓게 되고 세계 경찰 국가였는데 경찰력이 세계 경찰 국가를 하기에 점점 힘이 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에게 그걸 인계를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영국은 힘이 빠졌고 소련과 미국이 양 진영을 지배하면서 이 시대를 팍스 루소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와 아메리카가 지배하는 세계 이렇게 됩니다.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포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밸런스 오브 테러. 다시 말하면 상호 확실 파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호 확실 파괴 무기라는 게 뭐냐면요. 소련이 미국을 핵무기로 불시에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토화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핵무기가 있어서 소련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소련을 선제 공격으로 핵무기를 때리더라도 소련에 살아남은 핵무기가 있어서 미국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다. 이게 상호 확실 파괴. 상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 속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공포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가보시면요. 무슨 사막에다가 그냥 막 8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아무도 안 다녀. 아무도. 시골 구석에도 뭐 고속도로가 무지하게 다 뚫려 있어요. 근데 시골에 고속도로 뚫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무슨 사막에다가 고속도로를 뚫어놨어요. 아무도 안 가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핵전쟁 났을 경우 미국 국민이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냉전시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냉전시대는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소련과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지상 배치 핵무기가 있어요. 지상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어디 배치냐면 잠수함에 배치합니다. 주로 잠수함에 장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잠수함에 왔다 갔다 하니까 위치 찾기 힘들죠. 그 다음에 미국은 로키 산맥 지하를 파가지고 핵으로 공격해도 빵카가 부서지지 않도록 지하 깊숙이 빵카를 파서 거기에 로키 산맥 밑에 철도를 놨습니다. 철도를 놔가지고 그 철도에 핵무기를 싣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의 첩보망에 안 걸려야 되니까.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그렇게도 안심이 안 되니까 전략폭격기에 핵무기를 싣고 항상 몇 대는 공중에 떠 있도록 했어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부시 대통령이 공중에 떠 있는 전략폭격기에 지상에 랜딩을 명령해서 랜딩했습니다. 지금은 공중에 없어요. 자,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니까 러시아와 아메리카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것이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끝납니다. 자, 이때 대결한 게 뭐냐면 군사적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금 이거 살아남아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다음에 저쪽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군사적으로 대결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대결하느냐? 경제적으로는 머셜 플랜. 자, 미국은 유럽이 전쟁으로 황폐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서 유럽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동유럽,
동유럽도 포함시키려고 그러는데 소련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동유럽은, 즉 공산진영은 자기들끼리 경제 기구를 만드는 게 코메콘이라고 합니다. 코메콘. 상호 경제원조회의라고는 만들어서 우리끼리 하자. 마실 뿐. 그러자 코메콘에 대항해서 자유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코콤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코콤은 대공산권 경제봉쇄기구예요. 따라서 이 당시에 냉전시대에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아무렇게나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코콤의 규제를 받습니다. 즉 코콤에서 이건 수출해도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콤의 규제, 지금 북한에 미사일 만들었죠. 미사일 썼죠. 이건 코콤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 못하게 돼 있는데 전부 밀수로 한 겁니다. 밀수로 코콤 규제를 위반하고 일본의 회사들이 팔아먹었다는 게 불통이 났어요. 일본의 회사들이 중국에 팔아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그 부품이 흘러들어갔다 하는 걸. 도시바사 공작기계라는 말은요, 당시 냉전시대에 소련의 잠수함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미국의 잠수함이 먼저 파악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이 우위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핵잠수함에서 이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가 좀 세게 나요. 그래서 소련의 핵잠수함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미국의 핵잠수함이 금방 파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 정보부가 알아낸 것은 소련의 잠수함이 미국의 잠수함의 위치를 더 빨리 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유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심 없어서 그 당시 그 뉴스를 안 보셨겠지만 우리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봤더니 코콤 규제를 위반하고 일본의 도시바사라고 있죠. 일본 도시바사가 핵잠수함의 스크루를 소리가 나지 않도록 깎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작기계를 소련에 팔아먹었어. 그래서 소리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도시바사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동기는요, 핵무기를 때려 맞건 말건 나는 상관없다. 난 돈만 벌면 그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코메콘이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코메콘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언제부터 굶기 시작했어요?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메콘의 붕괴입니다. 코메콘에 의해서 소련과 중국이, 그 당시 중공이라 그랬죠. 북한에 무상으로 원조를 무지무지 했어요. 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특히 석유, 그 다음에 식량. 그런데 코메콘이 붕괴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가 하루아침에 증가돼요. 그래서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계속됩니다. 이제 미국의 지배예요. 미국은 우리가 미국 그러지만 통상 영어로는 아메리칸 엠파이어 그럽니다. 미제국 이렇게 부릅니다. 엠파이어도 그 당시 대영 제국 다음 가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2001년에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부시 정부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해서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를 침공해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전비는 나가지, 수출은 안 되지, 예산은 많이 나가지, 그러니까 소위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입니다.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시대가 가고 뭐가 올 것이다?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팍스 세니카가 부릅니다. 팍스 세니카. 지금 고대 중국은요,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런데 이 당시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팍스 세니카 이렇게 불렀는데 그 뒤에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일본에게 패권을 뺏기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하면서. 그래서 그 시대를 팍스 자포니카 그렇게 부릅니다. 일본의 지배에 의한 동양평화. 자, 그런데 중국이 과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제 생각은 의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팍스 코리아나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토 영토 넓이가 너무 좁아서 이게 세계를 지배하기는 조금 그래요. 머시기 하죠. 거시기 하죠. 그런데 통일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영 제국의 영국 본토가 24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런데 남북 통일되면 22만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강대국이 돼요. 인구도 영국이 지금 한 6천만인데 남북 하면 7천만이 넘어요. 그렇다면 강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세계를 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대영 제국이나 또는 미국처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과학, 학문, 음악 모든 면에서 세계를 지배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그래서 팍스 코리아나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류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K-팝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음식과 디자인, 패션도 한류가 지금 흘러넘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큰 공장이나 많은 자원을 들이지 않고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팍스 코리아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팍스 아토미카. 우리 유통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월마트, 까르푸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업체하고 경쟁해서 져서 나갔어요. 그렇죠? 월마트 같이 큰 회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스타벅스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다방 마담들이 갈 곳이 없어져 버렸죠. 다 망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볼까 했을 때 이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작게 출발하지만은 세계적인 유통업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코스트코 들어가 있지만은 이마트에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확장을 못해요. 우리 이마트 계속 해외로 진출하죠. 그런 식으로 이런 유통 분야에서 우리는 팍스 코리아나를 실현할 수 있다. 바로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자본주의 선육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리고 자본주의 4.0,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팍스 아토미카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폭동, 미국의 월가 점령 시,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 달라. 부자놈들이 다 가져가냐. 요거거든요. 요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허지부지한 나라들이 아니고 자본주의 최선진국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사회가 그렇게 불안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고용 문제, 고용 창출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고, 자본주의 4.0, 다시 말하면 효율성과 형평성을 좋아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회 평화와 가정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게 팍스 아토미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을 정의롭게 전개해야 되겠죠. 허풍친다거나 라인 빼서 이쪽으로 가져간다거나 카드 긁어가지고 안 갚는다거나 뭐 스폰서나 파트너를 협박한다거나, 이건요 이렇게 해가지고 팍스 아토믹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의롭게 해가지고 윈윈하도록 하자. 매매 게임이 아니고 비둘기 게임을 하자 그 말이에요. 매매 게임을 하면 둘 다 죽어요. 뭐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면 이게 매매 게임이에요. 이게 치킨 게임이란 말이에요. 너 살고 나 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 살고 나 살자. 그래서 우리가 위닝 게임, 상생 게임을 하면요 모두 우리 팍스 아토미카, 다시 말하면 사회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